글로벌 녹색성장기구 필리핀의 김주헌 소장님이십니다. 김주헌 소장님께서는 기후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김주헌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주헌입니다. 저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라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는 2010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녹색성장을 개발도상국에 전파를 해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걸어온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2012년부터는 명실상부한 국제조약법상의 국제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개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30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저희 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후기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기후기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기후기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가 우리가 마주한 문제이고 그게 기후변화가 결국에는 기후위기이고 기후위기는 생태계 위기이고 결국에는 인류의 위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기후기술이라는 단어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도상국, 심지어는 선진국에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두 주제를 한번 놓고 여러분과 큰 그림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기후변화와 정부 간 패널이라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을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그 비율대로 하면 1만 년 동안 4도가 상승했으면 100년 동안은 0.0004도가 상승해야 되는데 1도가 상승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의 온도를 덮인 거라고 밖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을 신뢰한다면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상태에서 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살아왔던 필리핀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전에 휴가차 아니면은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자주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바는 오른쪽에 그 태풍 피해 지역처럼 매년 태풍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예고도 없이 옵니다.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태풍이 올 걸 알면서도 크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도 미세먼지 이슈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가기후 환경회의라는 것도 신설이 돼서 그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고강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의 산불인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주의 산불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이 일어난 이유 중에 30%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제가 콜롬비아에 살았던 그 아마존에 살았었는데요. 그 아마존의 사진입니다. 아마존에서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채한 그림입니다. 대두, 축산업, 팜유, 그리고 목재 생산 등이 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다음.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 남태평양에 섬들이 있습니다. 투발루, 몰디브 이런 나라가 있는데요. 몰디브는 우리나라 분들에게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투발루나 몰디브 같은 나라들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이 그 국가의 토지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주민들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으로 대피를 신청하는, 이주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제법상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음. 바다 거북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플라스틱을 다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라스틱 사용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음. 전 세계 9명 중에 1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 쓰레기, 우리가 생산하는 음식의 40%는 쓰레기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맨날 드시는 우유 같은 경우 젖소라고 해서 매일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젖소도 인간과 똑같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을 하면 평균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인간을 위해서 우유를 생산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평균 수명이 5년으로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지만 현대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닭들은 평생을 저런 데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슈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태와 기후,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스톡홀름 보건력 연구소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그 플래니터리 바운더리, 지구 위험 한계라는 이런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기후변화랑 뭐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생태가 견딜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한번 그 티핑 포인트 이상으로 덮여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해봤자 지구도 하나의 생태고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경고성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와중에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도 개발도상국과 일하고 있고 또 선진국과도 협업하고 있지만 여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생기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환경 파괴가 되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 온실가스 배출, 지구 온난화의 문제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농업, 그리고 산림 벌채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능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 위험 한계에서 경고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미래를 맞게 되겠죠. 다음. 하나 재밌는 그래프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1호를 보시면 올해 그래프입니다. 올해 1호를 보시면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4월쯤을 보시면은 그 중국, 인도, EU,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기타 국가들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을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쯤에 전년도 대비 2020년도 4월은 전년도 대비 17%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겁니다. 모두 봉쇄를 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니까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한 거죠.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의지만 있다면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 전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그 슬라이드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EU,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미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2020년도까지 넷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쳤을 때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가별 공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부문, 농업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어느 기업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변화를 꾀했던, 혁신을 꾀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재생에너지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경제성 이슈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를 통해서 또 친환경 차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여러 국가들이 보시다시피 2030년, 35년, 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고 지금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 친환경차 전환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음. 그리고 솔라 임펄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태양광으로만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토지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직 농업 같은 경우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기후변화에 투신하게 된 계기 중에도 하나인데요. 2006년도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엘 고어가 얼마 전에 그 Climate Trace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들과 같이 한 단체인데요.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위성을 통해서 잡아내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6월쯤에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관계시설, 농업의 관계시설도 그 태양광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실제 사례들이 여러 개도국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기후변화에 일을 하면서 좀 양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 1년 전부터 육류를 섭취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의 임파서블 버거 같은 곳이나 비욘드 버거 같은 곳이나 또 한국엔 또 언리미티드 지구인 컴퍼니라는 곳에서 식물성 고기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그리테크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GGGI가 그 기후 기술 관련돼서 그 현지를 혁신하려고 하는 개도국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그린프리너 프로그램을 그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GGGI가 개도국 자생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교육, 멘토링,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까지 통해서 그 비즈니스 플랜 위너 기업들에게 초기 자금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고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몽고는 오프그리드 지역이 많습니다. 게르가 다 저쪽 그 울란바토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초원에 있죠. 전기 접근성도 부족하고 농산물이 제대로 운반되기도 힘듭니다. 다음. 그래서 노마딕 파워박스라는 스타트업이 저희와 협업을 해서 그 태양광 기반의 자동 그 봉고 트럭에 태양광을
놓고 그 초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계르 지역에 전기도 공급해주고 농산물도 운반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뉴로팜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농민들이 병충해 때문에 작물 생산,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농산물이 병충해가 생기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는 그 장애인 분들이 꽤 계시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데 휠체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많이 나는 대나무를 활용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휠체어도 공급하고 또 자전거까지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필리핀 케이스인데요. 필리핀은 해양 생태계가 무분별한 어업으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또 이스타베스트라는 스타트업이 마리컬처, 그러니까 해양 양식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그 어민들에게 그 어민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또 돕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그리고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0년 전, 20년 전 세상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의 문제 해결 명언처럼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해 주신 코이카 그리고 더브릿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 여러분들과 또 향후 필드에서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준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또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면 얘기해주신 기후 기술 관련돼서 뭐 기후 위기나 또 기후 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국가 간에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그것을 협의를 한 게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고요. 뭐 얼마 전에 미국이 탈퇴를 해서 문제가 됐었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끝나면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또 얼마 전에 기후 특보로 존 캐리 전 상원의원을 임명을 하면서 미국도 이 기후 변화 이슈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지 기술 혁신의 한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기술 혁신이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 변화 문제는 그 인류가 그 마주한 아주 긴급한 문제고요. 과학자들이 이미 결론이 된 문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은 기술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인간 소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증기기관차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 와서 뭐 데모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이 그 지구 생태계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길이다. 기술 발전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는 걸 쭉 보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혁신이 이런 기후 변화를 막는 데 큰 의미는 있지만 코로나 사례처럼 코로나가 오히려 기후 변화를 이렇게 지금 정지시켜 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소장님 보시기에 이런 기후 변화가
예전처럼 다시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는지, 그렇게 된다면 기술 혁신 이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유엔에서 그리고 그 GCGI도 마찬가지고 동의하는 슬로건이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방향으로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게 일깨워준 것은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또 환경의 문제, 또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도 사실은 인간이 그 생태의 그 티핑 포인트를 자꾸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 생태 이 문제는 이 총체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뭐 기후변화를 뭐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 국가가 깨달은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경제를 재건을 할 때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경제 재건을 할 때, 그리고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뭐 더브릿지나 뭐 코이카 이노포트가 하시는 그런 스타트업 지원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그린프리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문제들도 이런 광의의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하고, 이런 그 혁신가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발표했었던 넷제로 선언과 결부된 문제고, 뭐 중국의 2060년 넷제로, 뭐 일본의 2050년 넷제로, EU의 2050년 넷제로와 다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 무슨 기업이 어떤 뭐 그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뭐 사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로 소위 말하는 거대한 전환,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죠. 그런 전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10년 전, 20년도에 전기차를 얘기할 때 완성차 업체들에서 콧방귀를 꼈던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테슬라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좀 다른 상황이 있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이미 그 목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금 이제 정부 차원 그리고 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개인이 이런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시장님 개인 생각 하나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인분들과 그 고기를 먹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삼겹살을 먹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1년 차입니다. 그 해물하고 야채만 먹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육류 소비를 좀 줄여서 아까 제가 그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국에도 또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에 투자를 뭐 유치시키는 루트 에너지라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에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상 속에서 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한 가지를 그 중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향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님을 뭐 10몇 년 만에 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청년분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15년 전에 개발협력 기후변화 문제 투신했던 시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여러분들 응원 드리고, 또 황 대표님 너무 반갑고 나중에 또 직접 대면으로 볼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